주기율표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뭐 기본적인 주기율표의 구조 이런 것들은 너무 뭐랄까 쉬워서 잘 안 나오고 안 물어보긴 하는데, 근데 모르면 다음 문제가 안 풀리니까 알고 있어야죠. 주기율표의 구조. 일단은 주기율표의 원자 번호 순으로 되어 있는 원소를 좀 쓸 수 있어야겠죠. 너무 당연하게도. 그래서 수소부터 해서 1, 2, 3, 4, 리베, 붕탄, 질산, 쿨네. 그러니까 쓰고 위에다 헬륨 올리면 됩니다. 남아, 알규, 인황, 아르곤, 칼륨, 칼슘. 그리고 이것들이 원자 번호 순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15, 16, 17, 18, 19에 20번까지 되어 있죠. 자, 주기율표의 모습이고, 자, 주기율표의 구조가, 자, 세로줄이 이거가 세로줄인데 이걸 1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세로줄을 2족. 여기 세 번째 세로줄이 아니라 13번째 세로줄이에요. 13족, 14족, 15족, 16족, 18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로줄은 첫 번째 가로줄을 1주기, 두 번째 가로줄을 2주기, 3주기, 4주기, 땅땅땅해서 몇 주기까지 있다? 7주기까지 있죠. 그래서 전체 구조는 현대 주기율표의 전체적인 구조는 18개의 쪽과 7개의 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현대의 주기율표의 특징입니다. 자, 현대 주기율표는 무슨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냐면 원자 번호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원자 번호 순.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옛날, 고대, 현대 구분을 할 때, 고대에는 이 원자 번호를 몰랐다? 왜냐면 원자 번호가 무슨 순서냐면 양성자의 개수 순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X선 실험을 통해서 얘가 양성자가 몇 개 있는지를 알아내는 기술이 없었던 시절에는 양성자 개수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원자 번호를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밖에 없다? 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순으로 배열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무슨 순으로 배열할 수밖에 없었다? 원자량 순으로 배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원자 번호순으로 완벽하게 배열을 할 수 있다. 그 기술이 있다 없다의 차이점이야. 기술이 없던 시절에 무려 3명의 과학자가 나와요. 무려 3명의 과학자가 나오고 현대에는 딱 1명의 과학자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기사 나왔을까요? 1명. 총 4명의 과학자가 등장을 하죠. 하나, 둘, 셋. 류렌즈, 멘델레예프, 류렌즈. 자, 첫 번째 옛날 사람입니다. 첫 번째 옛날 사람이 바로 새쌍 원소설을 주장했던 바로 그 사람. 데베라이너.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류렌즈. 세 번째 사람이 멘델레예프. 자, 이 사람은 다 옛날 사람이라서 원자량순으로 배열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원자량순으로 배열하면 뭔가 주기율표가 잘 안 맞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쌤이 본 강의 때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아르곤하고 칼륨 사이에 원자량이 칼륨이 더 작아. 아르곤이 더 커 원자량. 옛날엔 자리가 뒤바뀌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말도 안 되죠. 18쪽과 1쪽이 자리가 뒤바뀌어 있어야 하는 게 옛날 방식의 그 어떤 원칙에 근거한다면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죠, 그러면. 그래서 현재는 이걸 모조리 뜯어고쳤다. 그래서 이름이 모즐리죠. 암기법인데 모즐리라는 사람이 이걸 모조리 뜯어고쳤다 해서 이름이 암기법을 모즐리라고 합니다. 모즐리가 X선 실험을 통해서 원자 번호순으로 배열을 한 사람이야.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 세 사람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완성될 수 있었던 건 맞거든요. 자, 각각 사람들이 했던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새쌍 원소설 류렌즈는 옥타브설 멘델레예프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새쌍 원소설이 뭐냐면 이겁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옛날에는 이 정도로 기억하면 돼. 개념적으로 한 63가지 정도의 원소만 밝혀져 있던 시절. 지금은 118개라고 알고 있잖아. 현재는 118번까지 있거든요. 옛날에 한 절반밖에 안 되는 63가지 정도밖에 모르던 시절에 아주 일부 원소만 쫙 갖다 놓고 연구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이 성질이 비슷해. 우리 알고 있죠? 같은 족은 성질이 비슷하다. 리튬, 나트륨, 칼륨이 성질이 비슷하고요. 또 신기하게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이 성질이 비슷해. 그리고 또 신기하게 헬륨, 네온, 아르곤이 성질이 비슷해. 됐어. 더 볼 것도 없어. 신은 위대하셔서, 신은 규칙적인 걸 좋아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3개씩 짝을 지어 놓으신 걸 거야. 라고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킨 거죠. 그게 새쌍 원소설입니다. 완전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게 뭐냐면 리튬의 원자량과 칼륨의 원자량 있잖아. 그걸 딱 평균 내면 이 자식의 원자량이 딱 떨어져. 모든 원소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봐봐 딱 맞잖아 이렇게 주장도 한 거지. 그래서 새쌍 원소설이 주장이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닌 거 알고 있죠. 몇 주기까지 있어. 무려 7주기까지 있다는 거. 밑에 동일한 성격의 동일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 게 더 있다는 거죠. 3개씩 있는 건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옥타브설은 뭐냐면 리튬의 성질, 베릴륨의 성질, 붕소의 성질 다 다르죠. 점점 달라지죠. 우리 달라지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수가 막 바뀌니까 성질이 바뀌어가잖아.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원자과 전자수가 2개, 원자과 전자수가 3개야. 이런 식으로 원자과 전자수가 달라지니까 성질이 달라지는데 봐봐. 리튬으로부터 하나, 달라 하다가 8번째 돌아오면 다시 같아. 8개마다 성질이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8개마다 원자량 순으로 쭉 변하니까 8번째마다 성질이 반복된다는 걸 알아낸 사람. 류렌즈. 옥타브 또는 옥텟 이게 뭐야? 8개의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옥타브 1옥타브가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1옥타브잖아. 그죠? 쌤 같은 경우는 5옥타브 솔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옥타브가 이걸 말합니다. 8개의 음을 1옥타브라고 부르는 것처럼 옥타브설이 8개마다 성질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려준 사람은 류렌즈입니다. 류렌즈. 어쨌든 우리 이 안에도 옥타브설에 비슷한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 멘델레예프는 그럼 뭘 했냐? 이런 표의 형태를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멘델레예프입니다. 표의 형태를 최초로 제시한 사람. 지금 우리가 주기율 표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잖아. 이 표의 형태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멘델레예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사람 러시아 과학자인데 학생들한테 이것저것 이것을 마구마구 강의하다 보니까 되게 두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카드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비슷한 성질을 가진 카드를 세로줄로 나열해가지고 같은 성질끼리 막 강의를 한 거야. 나름 이와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에요. 즉 자기 강의 편하게 하자고 만든 거긴 한데 이런 업적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업적은 이겁니다. 뭐냐면 실리콘 밑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거는 발견이 됐어. 그 밑에 게 뭐냐면 실리콘 밑에가 누구냐면은 주석 SN 주석이죠. 그래서 실리콘 규소하고 주석은 발견이 됐거든.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쭉 배우다 보니까 여기 뭔가 있어야 돼. 그치? 뭔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설마 아직 발견 안 된 거 아닐까? 뭔가 너무 뻥 비어있는데 여기가?
그래서 이 사람은 예측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원소가 발견된다면 성질은 얘네들과 비슷할 거고 얘와 이 녀석의 원자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 밀도는 이러이러할 거고 끓는 점은 이러이러할 거고 이렇게 다 이 원소를 예측합니다. 원소를 예측해요. 예측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실제로 이것이 저마늄이야! 라는 게르마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예측할 때 썼던 이름은 에카실리콘, 그래서 ACS, 에카실리콘이라는 이름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에카실리콘이 지금은 저마늄이라는 이름으로 발견이 되어서 114쪽 가운데 쪽에 나와 있는 그 표가 예측한 것과 실제 발견돼서 측정된 값입니다. 거의 일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측을 하고 나중에 발견됐다라는 건 아마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마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가와 같은 어떤 그런 추앙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해요. 유명하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표에 들어있습니다. 101번이 원자번호 101번이 그래서 멘델레뷸인데 이 멘델레예프의 이름을 따서 바로 만든 원소입니다. 그 유전 연구했던 그 아저씨, 멘델 아저씨 아니고 이 아저씨예요. 그래서 멘델레뷸입니다. 자, 그런 것들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요 순서대로 뭐 연도까지 몰라도 되고 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그 다음에 모즐리는 이제 모듈을 뜯어 고쳐서 현대 주기율표를 완성한 사람이다라는 흐름만 잘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114쪽과 11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를 쭉 정리하면 아까 원자과 전자 얘기를 했는데 표를 봅시다. 그림부터 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잠깐만요. 자, 전자 배치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볼게요. 전자 배치도. 우리가 원자 번호 순으로 쭉 배열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붕소, 원자 번호 5번 붕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5번이라는 게 원자의 번호가 5번이라는 건 뭐의 개수가 5개냐면 양성자의 수가 5개라는 뜻이죠. 이거는 원자잖아. 원자는 기본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므로 양성자가 5개 있다면 당연히 모두 5개 있어야 한다. 전자의 수도 역시 5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를 알면 얘가 몇 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다. 그 몇 개의 전자를 배치시키는 거야. 그 전자를 배치시킨 그림을 전자 배치도라고 불러줘. 전자 배치도.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 배치시킬 때 규칙이 있죠. 어떤 규칙? 바로 옥텟 규칙이죠. 옥텟 규칙에 맞춰서 배치를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원자번호 5번 같은 경우는 5개의 원자를 배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배치가 되고 나머지 2차 껍질에 전자 3개가 배치가 됩니다. 이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요. 왜? 옥텟 규칙은 8개를 2차 껍질에 꽉 채워야 되잖아. 또는 1차 껍질에 2개를 꽉 채우거나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전자 3개를 버리거나 또는 나머지 5개의 전자를 어디서 가져오거나. 하지만 어떤 게 더 간단하다? 버리는 게 간단하다. 그래서 버리는 게 더 간단한 것들이 왼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1족, 2족, 13족 같은 것들은 대부분 원자과 전자수가 되게 작아서 버리는 게 더 유리하다.
버리는 게 유리한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전자를 버리는 성질을 그래서 금속성이라고 부르고요. 금속성을 가진 물질들을 금속이라고 부르는 거야.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버려도 되고 전자 하나를 얻어도 되죠. 1차 껍질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로 얻어요. 그래서 비금속성을 가집니다.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은 다른 말로 비금속성을 가진다고 표현하고 비금속성을 가진 물질을 비금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탄소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죠. 딱 4개라서 전자 4개를 버려도 괜찮고 4개를 얻어도 괜찮은데 주로 이렇게 애매할 때는 어떤 물질과 만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좀 전자를 공유해서 얻어오는 편이에요. 얻어오는 편. 그래서 탄소도 비금속으로 분류가 됩니다. 비금속으로 분류돼요. 뭐 준금속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거의 비금속성을 많이 가진다라고 봅니다. 책에는 비금속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탄소는 비금속이다라고 분류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원자과 전자수를 볼 수 있고요.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원자과 전자는 원자의 가장 가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2개. 그래서 2족이야. 동서는 원자과 전자가 3개야. 그래서 13족이야. 뒤에 있는 요 숫자가 원자과 전자의 숫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18쪽이야. 18쪽은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 그러면 0개입니다 라고 불러줍니다. 원자과 전자의 정의가 뭐냐면 첫 번째 가장 가에 있는 물리적으로 가장 가에 있는 전자 맞아. 근데 동시에라는 건 and 동시에 어떤 조건도 만족시켜야 하냐? 화학 반응에 참여해야 돼. 참여하는 전자들만 원자과 전자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는 지금 옥텟 규칙을 완전히 만족하고 있거든. 화학 반응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들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0개라고 하는 겁니다. 네온도 마찬가지야. 네온도 그냥 물리적으로 바깥에 있는 전자 8개 맞잖아. 원자과 전자가 8개냐? 아니, 8개는 지금 안정적이라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그러므로 해도 0개야. 그래서 18쪽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로 같다? 0개로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것들이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세로 줄이 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걸 표로 그린 게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표로 그린 게 다음 장에 원자과 전자수가 반복되고 있죠. 원자과 전자수가 반복되고 있고 18쪽에 해당하는 것들은 0을 찍고 있는 거 체크 0을 찍고 있죠. 0을 찍고 있는 거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족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주기는 뭐냐면 봐라. 수소하고 헬륨은 공통적으로 껍질이 하나죠. 그래서 1주기. 리튬부터 네온까지는 껍질이 몇 개냐? 2개죠. 그래서 2주기. 세 번째 이 녀석들은 껍질이 3개죠. 3주기. 주기는 뭘 의미한다? 바로 껍질의 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다음 A라는 원소는 2주기 또는 3주기 원소 중 하나이다. 헐, 16개 중에 하나야. 그죠? 찾아내야 돼. 그죠? 이걸 찾아내기 위한 정보들을 여러 개를 주겠죠? 그 정보들을 조합해서 이게 산소네 찾아내는 걸 빠르게 해내는 게 이번 시험의 관건입니다. 오비탈을 이용해서 그 정보를 주기도 하고 이런 원자과 전자수나 주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원자과 전자수나 주기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 굉장히 기초적인 정보고 우리가 좀 인식하기 어려운 정보에 해당하는 오비탈 정보 또는 홀전자수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줘요. 또는 홀전자수 분의 원자과 전자수의 비 이딴 걸 준다고. 그렇죠? 이런 우리가 좀 난해한 정보를 줬을 때 빠르게 해석해서 이 원소가 뭔지를 알아내는 게 이번 시험의 관건입니다. 연습을 좀 해줘야 돼. 홀전자수는 지난 시간에 굉장히 또 한번 강조했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면 홀전자수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마지막 원소의 분류 파트는요. 원소의 분류 파트는 그렇게 원소를 방금 얘기했듯이 전자를 잘 버리는 녀석들을 금속으로 분류를 하고요. 전자를 얻는 녀석들을 비금속으로 분류를 합니다. 전자를 잘 버리니까 무슨 이온이 된다?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게 금속들의 특징이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기 쉬운 거니까 음이온이 되기 쉽겠죠? 음이온이 되기 쉬운 게 바로 비금속의 특징입니다. 단 모든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싶어 한다. 틀린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수소도 아니죠. 또 18조 비활성 기체도 비금속으로 분류를 해요. 비활성 기체는 전자를 잃지도 않고 얻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외 기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속은 대부분 다 실온에서 고체 상태입니다. 상태야. 단 하나만 딱 예외적이에요. 누구? 수은이죠. 수은. 예외를 이용해서 또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비금속은 대부분 다 기체나 고체야. 비금속은 기체나 고체인데 그중에서 또 유일하게 하나만 액체다. 누구? 브롬입니다. 브롬만 액체다. 그래서 전체 118가지 원소 중에서 액체인 거, 상온에서 액체인 건 딱 2개밖에 없어. 수은과 브로민밖에 없습니다. 자, 금속은 전자를 버려서 그 전자를 버린 전자가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금속은 그 전자 때문에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만 비금속은 전자를 버리지 않죠. 전자가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열과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단 예외가 또 있죠. 흑연은 예외적으로 전기가 통해요. 흑연은 왜 예외적으로 전기가 통하는지는 1학년 때 배웠는데, 흑연은 원래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팔이 4개 있거든요. 공유결합 4개 할 수 있는데 흑연은 딱 3개씩만 결합되어 있어. 이렇게 그림으로 다시 그리면 흑연이 4개의 전자팔 중에서 하나, 둘, 3개끼리만 이렇게 연달아 연결되어 있는 게 흑연의 모습이야. 이 주변에 뭘 상상해줘야 돼? 남아도는 전자가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해줘야 돼. 이 남아도는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통하게 해줍니다. 4개를 모두 공유결합에 참여시킨 건 누구야? 다이아몬드거든. 다이아몬드. 이 녀석은 전기가 안 통하겠지. 하지만 하나가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다니면 흑연이라고 합니다.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많이 차이 나죠. 이런 차이, 전자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냐, 떨어져 있냐, 이런 차이 때문에 둘에 달라지게 됩니다. 자, 중간에 껴있는 걸 준금속이라고 하죠. 중간 성질을 가지거나 둘 다 성질을 가지거나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18가지 원소 중에 금속이 많을까요? 비금속이 많을까요? 금속이 훨씬 많습니다. 금속이 훨씬 많아요. 1번부터 20번까지만 정리하면 이거 비금속이 좀 많나?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전체 그림을 봐야 돼. 전체 그림 보면은 금속이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위치상으로 비금속에 해당하는 수소가 저쪽 끝에 껴있죠? 저거 갖다가도 문제가 또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수소. 예를 들어서 1쪽 원소는 곧 배우겠지만 1쪽 원소는 모두 금속이다. 아니죠. 예외적인 수소가 있으니까. 또는 1쪽 원소는 모두 알칼리 금속이다. 이것도 아니죠. 알칼리 금속도 이 수소를 저희가 나머지 것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낼 때 이런 문제가 수소를 이용해서 낚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알칼리 금속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그럼. 알칼리 금속이 어디냐면은 알칼리 금속이 여기가 1쪽. 1쪽에 해당하는 녀석이 알칼리 금속인데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수소를 뺀 나머지 1쪽 원소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름이 왜 알칼리 금속이냐면 알칼리라는 말뜻이 뭐냐면 바로 수용액 상태에서 수용액을 염기성으로 만드는 녀석들을 알칼리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가 음료수를 마실 때 알칼리성 이온 음료 뭐 이런 말 하거든요. 이런 이온들이 들어있는 경우에 알칼리성 이온 음료가 됩니다. 이온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알칼리성 이온 음료는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이온이 되기 전 이런 알칼리 금속들은 매우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 그래서 잘라가지고 물에 던지면 폭발하죠. 폭발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반응성이 매우 크다. 산소, 물하고 굉장히 잘 반응을 해. 그래서 딱 잘랐을 때 나트륨은 이렇게 칼로 잘라지거든요. 무르다. 잘랐을 때 자른 직후에는 은백색 광택이 나타나지만 곧 공기 중에 있는 산소나 물과 반응하여서 광택이 사라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리튬, 그 다음에 여기가 나트륨, 여기가 칼륨, 그죠? 리나 칼. 일단 세 개만 비교했을 때 셋 중에서 더 반응성이 큰 건 칼륨입니다. 봐봐. 금속의 반응성은 뭐가 결정하냐? 전자를 누가 더 잘 버리냐가 결정을 하는 거지. 봐봐.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3번이라서 플러스가 3이 있고 1차 껍질에 전자 2개, 2차 껍질에 전자 하나 있는 거. 요 전자를 버리는 거야. 근데 칼륨 같은 경우는 19번이잖아. 19번이라서 1차 껍질, 2차 껍질, 3차 껍질에는 이거를 버리는 거야. 1번 전자와 2번 전자 중에 누가 더 버리기 쉬울까 이겁니다. 껍질이 넓으면, 껍질이 크면 중앙으로부터 거리가 엄청 멀기 때문에 금방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가 더 잘 떨어져 나가니까 훨씬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셋 중에 누가 반응성이 크냐고 물어봐. 당연히 칼륨이 반응성이 큽니다. 다른 표현법으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 중에 누가 제일 반응성이 크냐? 원자 번호 제일 큰 거야. 셋 중에 저점을 말하는 거죠. 밑에 것들은 더 반응성이 크겠네요. 우리가 외우진 않았으니까 문제에서 제시가 된다면은 더 반응성이 크다는 걸 찾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비듐, 세슘, 프랑슘, 그죠? 루비듐, 세슘, 프랑슘인데 프랑슘이 맨 밑에 있으니까 프랑슘이 가장 반응성이 크겠네라고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자, 알칼리 금속의 대칭이 되는 원소가 바로 할로젠입니다. 할로젠이 대칭이 되는 원소고요. 17쪽 원소를 바로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줍니다. 할로젠 원소. 17쪽 같은 경우는 17쪽이니까 말 그대로 원자과 전자가 7개거든요. 얘는 하나만 더 있으면 되죠. 전자를 얻고 싶어하는 성질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반응성이 얘도 매우 큽니다. 전자 어떻게든 하나만 전자를 더 얻으면 꿈을 이루니까 어떻게든 전자 하나를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정도로 이제 이미지화 시키면 돼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역시 반응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 함께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전자 하나만 더 얻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을 이루겠네요. 아까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 하나를 버리니까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된다면 얘는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을 이루게 되겠네요. 얘는 반응성이 누가 클까요? 얘가 플로린, CL, 브로민, 아이오딘. 그 4개가 제시되거든요. 내 중에 누가 제일 반응성이 클까? 이건 또 플로린이에요. 왜냐면 플로린은 껍질이 2개고 아이오딘은 껍질이 2, 3, 4, 5개거든요. 다시 말해서 플로린은 자기 두 번째 껍질로 전자를 땅 땡겨오는 거고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저기 5번째 껍질로 전자를 땡겨오는 거야. 힘이 미치는 게 너무 멀죠. 그러니까 전자를 잘 끌어오지 못해. 전자를 잘 끌어와야 반응성이 큰 거잖아, 이번에. 그래서 껍질이 작은 게 전자를 더 잘 끌어오니까 오히려 플로린이 훨씬 더 반응성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고 얘는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게 됩니다. 나있죠?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금속성이 증가한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여기다.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라는 말이 그겁니다.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는 반응하지 않는 기체 말해서 18쪽 원소를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주고, 우리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게 알칼리 토금속이야. 알칼리 토금속은 뭐냐면 알칼리 금속에다가 토자만 붙죠. 토자가 흑토자, 흑입니다. 흑 속에 많이 들어있는 알칼리 금속들. 그래서 따로 2족 원소들을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합니다.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세슘 같은 것들이 알칼리 토금속이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보다는 반응성이 조금 작아요. 좀 작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전자를 버리게 되겠죠. 이족이니까 두 개의 전자를 버리면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이 되겠네요. 오케이, 주기율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필요한 문제 복사할 테니까 풀어보고 잠깐 여유 가지고 이따가 원소의 주기적 성질까지 오늘 정리 끝낼게요. 쉬었다 합시다.